그 유교와 불교, 엄밀하게 해서 불교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동북아 이 몽골 제국서부터 시작해서 주변 뭐 중국 변방들의 오랑캐라고 부르는 중국 입장에서 그것은 춘추 공자 시대 이후로 발생한 개념이에요. 예. 그러한 나라들이, 예, 위구르, 티벳, 몽골, 만주, 한반도과 일본까지 왜 다 불교고 한정만 왜 유교인가? 유교가 중국의 중심을 세웠잖아요. 예, 아슈르바니파 이후에 도서관 사건이 멸망 이후에 예수님 사건 이후에 한족들이 정립한 게 유교 사상이죠. 공짜, 저희들의 존경할 만한 종교 개혁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자. 그러면 왜 주변국들은 왜 불교인가? 불교가 엄밀하게 해서 이것은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 만이교 똥탕불교가 이 대승불교거든요. 이 대승불교 개념이 이제 거기에서 미륵사상이 나온 거죠. 메시아의 동양 번역어가 미륵이죠.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 왜 불교가 고대 국가에서 필요했나? 삼국시대를 연 게 일본이든 신라든 백제든 뭐 고구려든 다 2차 도내 순교처럼, 예, 구한말의 카톨릭의 순교처럼 다 순교가 있은 연후에 정립이 됐는데 왜 발생했냐? 바로 부처님 덕분이 아니라, 붓다 덕분이 아니라 붓다의 후손인 대승불교가 만이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정립했거든요. 그리고 이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면서 힌두교에 흡수됐어요. 기존에는 브라만교였습니다. 아리안의 브라만교였는데 불교와 융합한 것이 바로 마오리 왕조인가 그래요. 뭐더라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인도 역사에 대해서 갑자기 이름이 쿠샨 왕조인가? 하여간 기원후 5세기 6세기 한 2, 3세기경에 이 불교를 흡수한, 대승불교를 흡수하는 것이 힌두교예요. 어떻게 되냐면 붓다는 신이다. 인격신이다. 수많은 인격신 중에 하나가 붓다다. 이거를 구약성경으로 비유하면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하나가 붓다다. 예수님이나 붓다나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동격 취급한 겁니다. 동시에 각 지방신들이 믿던 것도 자기가 정복해서 흡수한 족속들도 신으로 인정한 거예요. 다 인격신으로. 정복사업에서. 그러니까 고대 국가 통합에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부족 연맹체 국가를 고대 국가 중앙집권, 느슨한 중앙집권제로 만드는데 이 불교가 굉장한 역할을 한 거예요. 절에 붓다만 모신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산신령도 모셨잖아 다. 예? 그게 오늘날 불교가 오랫도록 살아남은 비결이에요. 붓다 때문에 불교가 오늘날 아시아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절에 이러한 민간신앙, 토테미즘, 샤머니즘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불교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걸 재빨리 파악한 게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청이 그래서 제사를 인정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현지화라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보다
박해했던 게 카톨릭 아니겠습니까? 바꿨죠. 근본주의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늘날 개신교 근본주의 파쇼, 우리 파쇼들은 좌파쇼, 한신대 출신 파쇼들도 기장, 파시스트, 좌파시스트 산지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근본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있는지를. 한편으로 유교나 이러한 것들은 중앙 집권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성공회가 많이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영국 국교회 혹은 성공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한편으로 중앙 집권에 유리합니다. 무작정 어떤 이러한 포용 정책이 오를 때도 있고, 또는 무조건 배타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인격신들의 노름이고, 예수님을 인격신으로 비하하는, 격화시키는, 다른 존경할 만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인 마호메시나 붓다나 모세나 이러한 인간들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만드는 잘못된 오류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한 것들이 막스를 신으로 모시고 반쪽일성을 신으로 모시고 그런 데까지 나가고, 지명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죠. 하늘이 내렸다. 그 근본적인 잘못은 마니에게 있다. 얘들아 강조드렸고요.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이를 전제하고 정치 부분에서 성녀령 얘기 잠깐 하면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들아가 구원론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녀령이 무작정 엑스포 유치를 한 것은 아니다. 국유본의 미션으로 성녀령이 엑스포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확정적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변화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진 직후 상황이 급변하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수습책으로 우리 사우디 살만형이 급부상했다. 살만형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국유본 귀족들의 합의가 있었다 해서 바뀐 거다. 첫 번째, 성희롱 책임은 없다. 국제정세가 달라졌을 뿐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이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구현 세력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인드라는 그동안 한 번도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속으로 반대했지만 내놓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025년 이후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했죠. 구본의 분단체제 지속이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은 가급적 국유본이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번 엑스포 유치도 구본이 원해서이거든요. 시키면 해야죠. 시키면 하되 가급적 소극적으로 갔으면 한다. 엑스포뿐만 아니라 각종 월드컵 유치, 올림픽 유치 이런 것들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게 인드라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지 몰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세 번째로, 성녀령은 세계화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 대통령, 예, 자유좌파 김대중 자유화 대통령, 성희롱은 구변에게 미션 받은 세계화 대통령이다. 그래서 역대 지금 여태까지 성희롱이 해온 외교왕 성희롱 업적을만 따지면 엑스포 유치 실패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한국 외교를 국제 외교로 격상시키고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 이런 것들 하나 몇 가지만 얘기할지라도 성희롱의 외교적 업적은 박정희 대통령과 별개로 최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인디라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아야 된다. 그게 어떤 기준이냐?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20년 동안 이렇게 집권했잖아. 오늘날은 그건 불가능하고, 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은 대통령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처럼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처럼 윤석열형 정신, 우린 인들하는 정신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성렬형 정신이라는 게 세계화 정신이다. 그러한 면들을 인드라가 강조드리는 것이지, 어떤 세세한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보다 뭐가 나냐,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박정희 모델에 집착한 그런 지나친 박정희 대통령과 다르다, 이런 것들로만 따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면에서 세훈이 형이 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저는 4.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모든 선거에 대해서 기권해왔지만, 하태경은 이 4.15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했죠. 이런 면은 하태경에 대해서 인드라가 비판적이죠. 하태경의 정치 이력, 하태경이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한때 자유파시स्ट 주사파였죠. 예, 그런 것들 인드라가 다 알고 있죠. 예, 왜 그리고 이렇게 국힘까지 들어왔는지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태경이 어쨌든 인드라는 몇 가지 비판적인 부분에도 저는 긍정적이다. 저는 하태경과 태경이하고 준석이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태경이가 나는 뭐 준석이 빠다, 그건 그때 정치는 그 정세로 봐야 돼요. 당시에 태경이가 난 준석이 파요, 이랬던 것들은 저는 긍정하는 편이에요. 그때는 태경이가 그런 발언을 할 만했다. 정치는 어제가 알고 다르고 오래 다르고 그런 겁니다. 한번 무슨 준석이 파라고, 영원한 준석이 파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랬으면 저 태경이는 한번 주사파기 때문에 영원한 주사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준석이는 준표처럼 비겁하게 대구로 도망치는 그런 좌익 패션 노선을 걷고 있다. 그래서 준석이가 좌익 패션 노선으로 수꼴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 준석이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성희롱 집권 이후로 뭔가 수꼴통적으로 가고 있다, 비판 안 했지만 딱 그 한마디 하고 준석에 대해서 말을 아끼잖아요. 막 뭐 여러 정치 사이트에서 준석이 까는데 저는 거기에 언급조차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정치 사이트에서 태경이는 준석이 파니까 태경이 또 까는 그런 게 있는데 전혀 다른 행보죠. 내년 총선이 어렵다 여기면 자기가 몰표 나온 4.15 총선 때 몰표 나온 부산에서 하면 그냥 자동 당선인데 왜 부산이 아닌 서울에 왔겠어요. 어쨌든 그 실사정이 알 수 없지만 태경이가 종로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야, 서울이 할 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분위기 좋고, 반면에 당대표라고 했던 애가 대구로 도망간다, 준표처럼 비겁하게. 아, 내년 총선 어려운가 보다, 국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하태경의 종로 출마하든 뭐 서울 어떤 지역에 출마하든 저는 긍정적이다,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정사, 다시 말하면 엑스포 실패는 성희롱 책임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국제정사 변화 탓이다. 그리고 저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내년 총선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급변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급변했어요. 그게 완전히 내년 총선은, 예, 총선도 없고 3차 대전이 가시화되고, 예, 중국이 대만 침략하고, 예, 자유파쇼가, 예, 반쪽 정은이 연평도 점령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예, 푸딩이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이런 시나리오까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핵전쟁 터지고 총선도 없고 대선도 없고 이런 상황을 상정했었는데, 헨리 키신저가 사망함에 따라 원인 불명이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든가 그런 원인이 사유가 전혀 없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세하셨기 때문에 또 세계가 변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알 수 없다. 무작정 반쪽 무당이 압승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국힘이 압승하는 것도 아니다. 알 수 없다.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내년에 헨리 키신저가 사망함에 따라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을 때는 럼프의 당선이 유력했는데 이제는 알 수 없다. 세계전쟁, 헨리 키신저의 사망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세계대전의 가능성 약화됐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물론 있죠. 나쁜 점부터 말씀드린다면, 헨리 키신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위파쇼 푸딩, 좌파쇼 메콩시파르, 반쪽 정은, 럼프 외에 세계의 독재자 파시스트들과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CFR, 왜냐하면 맹꽁시파르든 푸딩이든 반쪽 정원이든 다 국원 임명했잖아. 이 키신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임명한 건데, 이러한 키신저 네트워크가 에서 중요한 건 키신저거든요. 왜냐하면 키신저는 그런 네트워크보다 인물 자체를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런 어떤 조직보다는 인물들 간의 친화를 더 중시했던 사람이 헨리 키신저이기 때문에, 이 헨리 키신저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면 그 네트워크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누가 과연 헨리 키신저, 아무리 예를 들면 리차드 하스가 훌륭한 분이고 인들아가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전 CFR 위원장이었던, 글도 잘 써요, 시국관도 좋고, 그런 리차드 하스가 과연 헨리 키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렵다 라는 거죠. 리차드 하스가 그만한 신뢰를 다른 독재자 파시스트들이 갖고 있을까? 회의적이다. 부정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키신저 네트워크가 깨졌다. 예를 들어 리차드 하스가 푸딩이나 메콩시파르나 트럼프 진영에 간다고 해서 럼프 진영이냐 메콩시파르 반쪽 정은 푸딩에서 하스의 말을 얼마나 혹은 뭐 카타르 국왕 같은 데 갔을 때, 뭐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갔을 때 말을 들을 것이냐, 쉽지 않다. 그게 나쁜 점이고요. 혹은 더 그러면은 세계 상황이 3차 대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높아졌다. 세계 위기 상황이 더
제어 상황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또 위기가 고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헨리 키신저가 죽기 전까지 3차 세계대전을 명분으로 해서 기존의 자신의 가치관을 세계에 강요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키신저의 유산과 별개로 헨리 키신저는 20세기에 살던 인물이고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신의 20세기 외교론을 꼰대처럼 21세기에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부정적이고, 이것이 헨리 키신저가 세계대전을 피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헨리 키신저의 선의를 존중하면서도 헨리 키신저의 선의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나쁘게 작용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원인 제공했던 헨리 키신저의 사망이 오히려 세계전쟁 가능성 확률을 대폭 낮추었다. 그것이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제2의 브레즈스키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제2의 헨리 키신저, 리차다스가 그런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전 세대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책략을 보여주고 있다. 걱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앞니를 내다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신기록 매출,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신기록 매출은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후년에도 마찬가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왜냐하면 액수 자체는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 요인을 받아서 매출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를 매년 찍잖아요. 똑같은 이치야.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고로 늘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X로 따졌을 때 역대 최고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X로 따질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 증가율로 따진다. 증가율이 중요한 겁니다. 빈부격차 증가율. 20세기, 21세기 이후 반쪽 노면과 문전비 좌우 파셔, 대한민국 최초 파셔 정권 이후에 빈부격차율, 자살률이 반쪽 노면 때 최고로 급증했죠. 역대 최고 찍었고, 문전비가 반쪽 노면 최초 파셔 정권의 기록을 갈아치웠죠. 그만큼 더 많은 대한민국 시민이 자살했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받았던 게 반쪽 노면 파셔 정권 때와 좌파셔 문전비 때였습니다. 반쪽 노면이 예수님이니까, 문전비가 예수님이니까 더 고통받았다고 회귀한 논리로 정당화시키고 있죠. 그게 가짜뉴스고 포퓰리즘이고 파시즘입니다. 독일 시민들이 히틀러에게 열광한 것은 히틀러가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얘기 안 할게요. 진짜.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